어떠신 것 같으세요? 임동관 선생님은 이런 커피 드셔보셨어요? 처음 먹어보죠? 네. 이해일 선생님 이런 커피 드셔보셨어요? 어디서 드셔보셨어요? 아, 거기에서 이런 커피 팔아요?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네요. 드립으로? 네. 아, 거기는 에스프레소만 파는 데가 아니라 드립도 하나 봐요? 네. 오, 비슷하긴 한데 바디는 비슷한데 뒤에 나는 것들은 많이 틀리네요. 향기도 비슷한 향이 잠깐 이제 그게 또 있는데 나머지 뒤에 부분도 약간 쓴맛이 좀 더 얘는 강하잖아요. 거기는 그건 없거든요. 대신에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무슨 풋내 비슷한 그런 향은 나는데 얘가 뭔지는 제가 알아요, 커피가. 그러니까 무슨 생도를 썼는지는 알거든요. 로스팅을 어떻게 했는지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얘는 이제 소위 말하면 혹시 이제 무산소 발효라고 들어보셨나요? 무산소 발효. 그러니까 탄산 침용이라고 해요. 그 카보닉 마셀레이션의 약자예요. 탄산 침용. 이게 그 커피를 수확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 김치 같은 거 발효하듯이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된장하고 비슷한데 발효치가 많이 나죠. 근데 얘는 그래도 정제가 되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라루이사, 그러니까 얘가 콜롬비아 라루이사 무산소 발효 커피인데 품종은 이제 카투라예요. 그러니까 품종 자체는 카투라인데 걔를 수확해서 열매가 껍질이랑 과육이 붙어 있는 채로 이제 그 통에 넣은 건데 그 통이 스테인레스 통, 그러니까 맥주 발효할 때 쓰는 스테인레스 통에다 넣은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냥 놔둬서 자연 발효가 일어나서 알코올하고 이산화탄소가 생기면서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밀어내는 걸 기다리는 거를 그냥 무산소 발효라고 얘기를 하고, 탄산 침용은 뭐냐면 그 시간도 오버 퍼멘테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확 주입을 한 거예요. 미리 확 넣어서 탄산을 낸 거죠. 그래갖고 걔를 그 압력으로 이산화탄소를 확 밀어내서 무산소 상태를 만들어서 이제 발효를 시킨 거죠. 이제 이 기법 똑같이 하는 데가 보졸레 누보예요. 그 프랑스의 왜 부르고뉴 밑에 하단에 보면 보졸레 누보의 와인이 출시되는 곳이 있거든요. 매년 11월에 동시에 출시해요. 그래서 그 기법을 똑같이 커피에 도용을 한 거죠. 그래서 보졸레 누보는 당해년도에 생산한 그 포도를 바로 그렇게 빠르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바로 시장에 출시하는 이제 그런 건데, 프랑스의 보통 와인들이 다 오크 숙성을 하거든요. 적어도 뭐 바로 출시하진 않고 그래도 몇 달 정도는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보졸레 누보는 그해 나온 그해 빈티지를 그해 팔아요. 근데 굉장히 라이트하고 가볍고 과일의 느낌이 많이 나는데 초보자분들이 드시기에 굉장히 좋죠. 근데 어쨌든 그런 기법이에요. 그 보졸레 누보에서 하는 탄산 침용 방식을 똑같이 가지고 와서 해봤더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015년일 거예요. 2015년 기억났어요. 2015년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호주 사람 사사 세스틱이라는 사람이 무산소 발효한 커피를 가지고 나와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해졌죠. 와, 저렇게 커피에서 저런 맛이 나네? 와, 이런 발효치와 플로럴한 느낌을 많이 나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탄산 참용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과산이 젖산 쪽으로 바뀌어요. 그 발효 과정 가운데. 그래서 말로락틱 퍼멘테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산미가 좀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 없던 복합미도 들어가면서 얘가 날카로움이 좀 라운드해지고, 그러면서 약간 요구르트 같은 그런 젖산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랬더니 굉장히 유니크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게 그때 유명해지면서 전 세계 어느 산지에서나 이 무산소 발효를 안 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이 해요. 지금 이제 형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커피는 그러면 볶는 것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볶는 것뿐 아니라 이
발효 과정이 나왔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작업도 되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이 무산소 발효라는 거는 그 후가공이에요. 그러니까 출시를 하기 전에 시장에 내놓기 전에 필수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가공이. 그건 이제 수분을 12%, 13%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거를 우리가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걔를 12%, 13%까지 어떻게 갖느냐가 프로세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필수 프로세싱이라고 볼 수 있죠. 씨앗만 빼서 말렸느냐, 아니면 열매채로 말렸냐, 아니면 껍질만 벗기고 점액질이 붙어있는 상태로 말렸냐, 세 가지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 똑같은 나무에서 나온 커피 열매라 하더라도 맛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이 가공이 굉장히 지금 현대는, 지금 오늘날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제를 어떻게 잘 해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산소 발효는 뭐냐? 거기에 하나를 더한 거죠. 인위적인 거. 얘는 목적이 말리는 데 목적이 아니라 맛을 가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발전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무산소 발효를 한번 거치잖아요. 그러면 멀쩡하게, 그러니까 뭐 1달러에, 킬로그램당 1달러에 팔던 게 2달러, 3달러에 팔려요. 두세 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돈이 되니까 너무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합니다. 그거 비슷한 후가공이 또 몬순 커피라고 있어요. 그 몬순 커피는 이제 뭐 제가 이거 자격증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딴 얘기 안 하는데 그냥 다 있는 대로 아는 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인도에서 커피 수확을 한 다음에 이제 8월, 9월 이때쯤 되면 그 인도 서쪽 해변에 바람이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불던 게 이 바람이 방에 바뀝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걸 이제 몬순 기후의 영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른 지역에서 커피 수확한 거를 그 해변으로 다 갖고 와요. 그래서 거기에 헛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백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는 백에다 넣어놓고, 또는 바닥에다 이렇게 막 널어놓고 헛간 문을 열어요. 그래서 그 해풍을 맞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그 향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지푸라기 느낌, 뭐 약간 그 헤일라이크한 느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그 몬순 커피의 특징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유래가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 이제 인도에서 커피 생산한 거를 영국에 유럽으로 다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수에즈 운하가 뚫리기 전에는 그 배가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갔었어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개월, 6개월 걸려요. 이렇게 가는데. 그때 뭐 증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다 범선으로 갔죠. 그러니까 6개월씩 막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가면서 온갖 비 맞고 해풍 맞고 파도에 막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배인 거죠. 그런데 딱 도착을 했는데 커피 맛을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커피 맛이 아닌 거죠. 그래서 커피 맛이 왜 이래? 했는데 이제 그걸 계속 어쩔 수 없이 먹다 보니까 아, 인도 커피가 원래 이런가 보네. 그러고 이제 먹은 거죠. 근데 이제 수에즈 운하가 뚫렸어요. 그때 한 달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딱 먹었더니 야, 이 커피 맛이 왜 이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커피 맛이 이상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그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제 몬순 커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몬순 커피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과일 느낌이 별로 없어서. 자, 아무튼 오늘 커피는 그런 커피였어요. 콜롬비아의 라루이사라는 농장에서 나온 거고, 그 농장주의 이름은 후안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농장은 저희하고 직접 협회하고 소통을 하는 이제 그런 곳이고요. 그 사람이 농장에서 나오는 커피가 좀 비싸긴 한데 가공을 정말 정제를 잘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하는 무산소 발효답지 않게 스테인리스 통을 쓰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제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맥주를 발효했던 그 통을 그 자기네 가공장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그걸로 이제 무산소 발효를 해요. 저는 이 무산소 발효를 처음 커피를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화장을 안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분이 너무 과하게 화장을 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자격증 과정에서 하는 바리스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리스타에게 중요한 덕목 가운데 일관성이 중요하다, 재현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관성과 재현성이 중요한 이유는 추출은 우리가 관능 평가를 할 때 변수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로스팅이 어떻게 됐는지, 생두의 품질이 어떤지, 그리고 생두를 이걸 먹어야 되는 커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출의 변수를 자꾸 두게 되면 그 다음 걸 볼 수가 없게 돼요. 자꾸 뭐 한간에 얘기하듯이 뭐 극단적인 과소 추출을 한다든지 어떤 극단적인 과다 추출 상황을 자꾸 만들어서 그 추출의 변수 가지고 자꾸 맛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추출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걔는 일정하다고 믿어야 그 다음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기준을 수율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수율. 그래서 그 수율 범위 안에 들어갈 때 그래도 1950년도에 이미 가장 사람들이 그 구역에서 먹었을 때 좋다라고 느꼈다고 하니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일단 거기에 기준점을 만들자는 거죠.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 일관성과 재현성을 가지고 추출을 하는 것이 추출하는 사람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오래 한 사람들도 그렇게 저울에다 올려놓고 시간을 재가면서 일정한 물, 똑같은 물을 부어가면서 결과물을 매번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능 평가를 할 때 추출에 대한 변수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두의 사용량을 매번 14g 담고 추출 시간을 25초 동안만 추출하고 추출량도 25ml만 나오게 하고 탬핑의 강도는 범위를 정해놓고 매번 그 안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매번 똑같은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탈리아 바리스타 공식은 꼭 이탈리아의 그 커피 관련된 국가기관인 국립 에스프레소 연구소에서 이탈리아에서 출시되는 거의 대부분의 머신의 기준점을 잡을 때 14g 담아서 25초 동안 25ml 투샷이 나오게 하는 것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머신을 세팅을 하니 우리는 그 오리진에 맞춰서 기준점을 잡자는 거죠. 그래서 14g 담아서 25초 25ml를 모든 매장, 커피 매장에서 저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데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16g, 18g, 많게는 22g까지 담는데 그래도 우리가 원두를 평가할 때 오리진의 기준에 맞춰서 원두를 평가해 놓고 변형이 기준이 있은 다음에 이제 변화를 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g 담아서 25초, 25ml를 담는 것이 우리는 기준점을 잡기 위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 이 기준에 맞게 배운다. 추출의 온도가 에스프레소 머신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그러니까 고장이 없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매번 90에서 95도로 세팅을 해요. 저것도 이유가 있어요. 물의 온도가 91도에서 94도일 때 열 평형이 가장 좋고 극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출이 잘 일어나요. 수율이 좋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렇게 세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출 압력은 왜 9에서 10바냐? 크레마가 제일 잘 나오는 구간이에요. 저거보다 예를 들어서 8기압에 추출을 하면 역시 크레마가 9에서 10기압보다는 덜 나옵니다. 10기압이 넘어가게 되면 역시 크레마가 또 덜 나오고. 그래서 저걸 보고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에스프레소에서는 크레마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음료와 에스프레소가 크게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크레마죠. 그래서 크레마 때문에 추출의 압력이 9에서 10바다. 저거는 이제 우리가 라떼아트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라떼아트에서 크레마가 풍성해서 그 밀도가 좋을수록 라떼아트를 그릴 때 바탕, 그러니까 우유의 거품과 크레마를 적절하게 섞어서 이 도화지 역할을 해주는 거를 만드는 걸 우리가 믹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레마 안정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할 때 밀도가 좋은 크레마가 있을수록 유리해집니다. 도화지의 그 장력이 좋아지면서 그림을 그리기에 좀 더 용이해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크레마가 중요하다.
커피 가루의 굵기 42메시라고 그랬는데 메시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굵기 측정 단위하고 일반적으로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숫자가 커질수록 작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큰 단위가 굵은 큰 단위가 1메시다. 1인치 안에 들어가는 구멍 하나를 크게 뚫을 수 있으면 꽉 차게 뚫으면 그게 1메시다. 근데 그 안에 42개까지 미세한 구멍을 뚫을 수 있으면 그게 우리가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필요한 굵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단위로 보면 0.2에서 0.3mm 정도 된다. 0.2에서 0.3mm보다 더 가늘어지면 미분이다. 미분은 어떤 경우에도 추출에 관능 평가에 악영향을 준다. 쓰고 떫은 애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추출량은 크레마를 포함해서 거품층을 포함해서 25mm예요. 그 다음에 추출 시간은 25초. 근데 이제 우리가 탬핑의 강도가 우리 그 이유 있는 바리스타 책에는 5에서 20 사이로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5로 탬핑하는 사람과 20으로 탬핑하는 사람은 당연히 눌려져 있는 밀도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물 통과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동석 같은 사람이 위시 하고 이렇게 누른 거하고 이렇게 정말 가늘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눌렀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편차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용 범위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매장 같으면 머신 하나 놓고 바리스타가 뭐 4-5명씩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쁘다 보면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탬핑 강도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커피 가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허용 범위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mm까지 허용 범위를 봅니다. 그래서 20mm에서 30mm까지는 허용 범위에 있다라고 해서 커피 가루 조절을 안 합니다. 옛날에 누가 따지시더라고요. 20mm 나왔는데 조절 왜 안 하냐고 막 뭐라 그러시길래. 그 다음에 메시라고 있다고 그랬죠. 메시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1인치, 2인치 안에 들어가는 구멍 하나가 1메시다. 42메시보다 작은 거는 미분이다. 얘기했죠.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순서 지난 시간에 한 2-3번 해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라떼 제조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아마 뭐 계속 하실 거니까 이거는 그냥 몸에 딱 배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탬핑할 때 중요한 거 채널링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수평을 맞추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강하게 누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5에서 20 범위에서 무게로 탬핑을 했다라고 하면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kg 정도는 사실 그 가볍게 눌러도 5는 쉽게 넘어가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5만 넘으면 되는데 수평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요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구기압의 압력에 물이 내려올 때 끝에서 끝까지 골고루 성분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일단 우선이고 이렇게 기울어져서 한쪽으로 물 통과가 더 많아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추출의 밸런스가 깨지니까 그게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태핑은 바스켓 벽면에 커피 가루가 붙어 있는 거를 템포로 탁 강하게 쳐서 이걸 떫은 다음에 다시 눌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다른 협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데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2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탬핑을 한 다음에 보통 바스켓 필터를 포터 필터를 이렇게 딱 뒤집는 경우에 가루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이유는 바스켓 필터와 커피 가루의 밀착이 강하게 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치는 경우는 그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위에서 다시 한번 탬핑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붙지 않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틈이 있다는 얘기고 구기압의 강한 압력에 물이 들어갈 때 옆으로 새는 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커피 가루에 만나지 않고 물길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채널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5에서 20까지의 무게로 눌러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2번 눌렀죠. 20이 넘어갈 수 있죠. 그건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관성에 좀 저해시키는 변수가 된다. 그래서 탬핑은 딱 한 번만 한다.
벽면 쳐서 떨어뜨리는 건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게 일관성에 훨씬 좋다. 자, 이제 원두 수용 물질이에요. 책 보셔서 아시겠지만 커피의 성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죠. 물에 녹는 애도 있고 물에 녹지 않는 애도 있고 휘발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커피를 추출을 했어요, 물로. 그랬더니 이제 맛 성분으로 녹아 내려온 애들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윤동환 선생님? 물을 딱 부었을 때 커피에서 물이 녹여서 내려오는 성분. 응? 몇 퍼센트? 100에서 몇 퍼센트? 7, 80%? 책을 안 보셨어요. 자, 몇 퍼센트 되실 것 같아요? 30%? 아, 애매한데요. 자, 27% 나와요. 27%. 책을 안 보셨죠? 27% 나와요. 그러면 73%가 뭐란 얘기예요? 응? 물? 아니, 여기서 물로 27% 빼냈잖아요. 그럼 73%가 뭐란 얘기예요? 73%가. 이거죠, 이거. 찌꺼기. 물에 녹지 않는 찌꺼기. 우리는 찌꺼기라고 얘기하죠. 27%를 추출하고 나면 나머지 73%가 찌꺼기가 나오는데 저게 대체적으로 다당류 섬유소예요. 그러니까 다당류 섬유소라고 하면 뭐냐? 물에 녹지 않는 애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저기 우리 바깥에 있는 저런 가로수 있죠? 나무, 껍질, 뿌리, 줄기 막 이거랑 똑같은 성분이에요. 셀룰로즈,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 그런 애들은 물에 녹지 않죠. 탄수화물의 긴 체인이에요. 그래서 끊어내질 못해요. 저거 먹는 애들이 있죠. 초식 동물들. 되새김질하고 효소 또 내보내고 되새김질하고 몇 번씩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분해가 되는 애예요, 제가. 그래서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27%를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게 27%예요. 그러면 예컨대 27%를 뽑았다고 하면 뭐 맛으로 내는 물에 녹는 맛으로 표현되는 성분이 번호를 매겨서 1번부터 만약에 10번까지 있다. 10번까지 다 빼면 27%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27%를 다 하면 이게 쓰고 떨구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그 1950년대에 MIT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실 때 무려 12년간 수많은 사람들한테 커피를 먹여보고 어느 범위가 커피가 제일 맛있더라라는 통계를 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18에서 22%가 제일 높았어요. 답변이. 그러니까 성분을 빼내는데 18에서 22%까지 빼냈을 때가 사람들이 제일 긍정적으로 많이 느꼈더라라는 결론을 내신 분이죠. 이게 사실 작년에 UC 데이비스에서 이 관련된 후속 논문이 나왔는데 그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논문, 모든 그 추출 관련 책에서 그냥 기준이었어요, 이게. 그냥 로커트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냥 끝이었어요. 그럼 그거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23년이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이 플레이버 필을 만든 UC 데이비스라는 그 대학에서 이 사람의 만든 이제 차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사람들한테 실험을 해서 실험 논문이 나왔는데 조금 이제 그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어쨌든 기준은 18에서 22%예요, 수율이. 그래서 이게 일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커피 추출 방법의 목적은 수율 범위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관되게 그 수율 범위에 넣기 위한 추출을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추출 방법마다의 레시피가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27%의 성분이 나오면 나머지 73%는 찌꺼기다. 그러면 이제 수율의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거는 커피에서만 쓰는 개념이 아니고 모든 다른 산업에서도 써요. 그래서 가장 요새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반도체 수율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삼성전자, 뭐 공정, 뭐 라인에서 반도체 수율이 얼마나 나왔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이제 들어간 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얼마나 나왔냐. 이제 그게 수율이에요. 개념은. 근데 이제 커피에서 수율이다 그러면 물로 성분을 얼마나 빼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율, 커피에서 수율을 따질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성분을 따져야 돼. 성분이 얼마나 나왔냐. 자, 그래서 우리가 투샷 기준으로 14g 담아서 25초 동안 25ml 투샷이 나오게 하는 것이 결국 18에서 22 범위 안에 들어온 추출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투샷을 뽑았는데 14g 담아서 25초를 추출했더니 25ml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ml가 두 잔이 나왔어요. 그러면 물이 커피가루를 만나서 빨리 지나간 거예요? 천천히 지나간 거예요? 천천히 지나갔죠. 그러면 커피가루의 굵기가 굵은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러면 커피가루의 굵기를 25ml가 나오게 하려면 굵게 해야 돼요? 가늘게 해야 돼요? 굵게 해줘야죠. 그거를 우리가 메쉬를 잡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가루하고 물하고 만나는 시간이 기니까 성분 과다하게 나오는 거죠. 접촉 시간이 길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안 나오겠다고 버티는 애까지 끄집어 내려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쓰고 떫은 애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연상하시기로 진흙밭을 생각하시면 돼요. 진흙하고 자갈밭에서 연상하시면 진흙은 물이 잘 안 빠지죠. 그리고 자갈밭은 물이 쑥쑥 잘 빠지잖아요. 그래서 물하고 접촉하는 시간과 관계가 있다. 그 반대의 경우 25초를 추출했는데 콸콸콸콸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25초를 눌러서 추출을 똑같이 했다는 거는 쏟아져 내려오는 양의 물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죠. 물의 양은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물이 커피가루를 지나가는데 똑같은 물량이 나오는데 결과물이 하나는 적게 나오고 하나는 많이 나온다. 그건 통과하는 게 빨랐다, 통과하는 게 느렸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다 이해하신 거죠? 물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하고 커피가루하고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성분이 과소하게 나온다.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쭉 내려가요. 커피가루를 통과해서 쭉 내려가는데 1번부터 7번까지만 싹 녹아서 내려와야 돼요. 쭉 갖고 내려왔어요. 정상적으로 추출했어요. 근데 과다 추출의 경우는 물이 천천히 내려가니까 1번부터 7번까지 싹 취했어요. 물이. 근데 너무 천천히 내려가니까 이놈도 와서 달라붙고 저놈도 와서 달라붙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원치 않는 7, 8, 9번이 나온 거죠. 과소 추출의 경우는 물이 너무 휙 내려가니까 확 내려가면서 1번부터 7번까지 갖고 내려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내려가서 어이쿠 하고서 자꾸 내려왔는데 1, 2, 3번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4, 5, 6, 7번 맛이 없죠. 그러니까 밍밍한 거죠. 크레마도 적게 나오고 지방 성분도 적게 나오고. 그게 성분 과소 추출. 그러니까 추출량은 많지만 거기에 물이 많고 성분은 적게 나오는 뭐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 그 성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다기보다 시간에 따라서 쉽게 녹는 애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쉽게 녹아내리는 애들만 나온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추출이 돼야 되는 애들은 갖고 못 내려온 거죠. 그게 성분 과소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 수율 범위가 있다. 로커트 박사가 얘기한 적정 수율 범위가 있는데, 그래서 18%보다 못 미치게 되면 1번부터 예컨대 한 4번, 5번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필요한 맛성분들이 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성분이 덜 나온 추출이 되는 거고, 22%가 넘어가는 거는 7번까지만 취하고 싶은데 8번, 9번, 10번이 나왔으니까 굳이 원치 않는 애들이 포함이 돼서 쓰고 떫은 애들이 나와서 과다 추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앞에 성분자를 붙이는 게 좋다. 양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성분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문제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양이 적게 나왔다.
그러면 물하고 커피가루하고 만나는 시간이 길어져서 성분이 적게 나왔구나. 양 자체도 적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 추출의 5대 변수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개를 제어한다. 이게 이제 벌써 어느새 20년이나 된 이제 논문인데, 저 논문에 많이들 많은 데에서 저걸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 논문에서도 인용을 많이 하고. 그래서 추출의 5가지 변수를 제어하면 우리가 적정 수율에 항상 넣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출 압력. 자, 9기압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9기압이 돼야 되는데 7기압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죠. 그러면 물이 통과가 느려지겠어요, 빨라지겠어요? 느려지죠. 그러면 커피가루하고 뭐라고 만나는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지죠. 그래서 과다 추출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면 이상하다. 압력이 낮아지면 성분이 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물하고 커피가루하고 만나서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성분이 더 나온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서 9기압에서 10기압을 했는데 막 12기압 이렇게 해서 확 쏴버렸어요. 그러면 물하고 커피가루하고 만나는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지죠. 저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에어로프레스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 보면 대번에 할 수 있어요. 에어로프레스라고 이렇게 주사기 원리로 하는 건데, 얘가 레시피가 1분에서 한 1분 30초 동안 천천히 누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얘를 성격 급한 사람이 그러면서 확 눌렀어요. 맛이 거의 안 나와요. 거의 물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압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출 시간, 물하고 커피가루하고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 과다 추출이 나죠. 25초 추출이 되는데 막 50초씩 추출해봐요. 그러면 이제 물이 계속 많이 통과하면서 굳이 나오지 말아야 될 때까지 끌고 나오겠죠. 그리고 25초를 추출해야 되는데 10초만 딱 하고 추출을 끝내버렸어요. 그럼 이제 앞쪽에 나와야 될 일만 녹아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성분이 적게 나오는 거죠. 추출수의 온도, 물에도 밀도가 있는 거 아세요? 물에도 밀도가 있어요. 밀도. 그럼 밀도가 제일 높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온도에 따라서. 그렇죠. 얼기 직전이죠. 고체가 되기 직전이 밀도가 제일 좋죠. 그 다음에 밀도가 제일 약할 때는 기화되기 전이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뭘 잘 녹이는 거예요. 밀도가 약해서 잘 파고들어요, 성분에. 그래서 녹여내는 힘이 강합니다. 물론 극성도 좋아집니다, 뜨거울 때. 그래서 추출수의 온도에 따라서 높을수록 과다 추출, 낮을수록 과소 추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커피가루의 굵기,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굵기가 굵으면 물이 침투했다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굵으면서 옆에 이제 물이 더 잘 빠지는 그런 환경이 된다. 진흙밭하고 자갈밭,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과 커피의 비율. 물과 커피의 비율은 이제 예를 들어서 25g, 14g 담아야 되는데 막 20g, 30g 담았다. 물의 양은 똑같다. 그렇게 될 때 변수가 또 생긴다는 거죠. 그 뒤에 거 한번 볼게요, 그럼. 자, 정상 추출일 때 90도에서 95도. 그 다음에 추출 압력은 9기압, 42매시 25초 14g 담아서 추출을 할 때 조화로운 맛이 나온다. 근데 물의 온도가 기준보다 낮으면 추출력이 약해지니까 과소 추출. 그러니까 다른 이 5가지 변수 가운데 지금 이거는 다 똑같다고 볼 때 요거 하나만 변수를 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물의 온도가 낮으면 과소 추출, 물의 온도가 높으면 과다 추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에서 이렇게 설명은 안 해요. 이렇게 설명하면 분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강의 끝나고 상담을 요청을 해요.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간소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트레이너 과정이니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분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 과다 추출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근데 압력 역시 과소 추출인 경우는 물 통과가 빠르기 때문에 과다 추출일 때는 물이 늦게
압력이 낮아서 천천히 통과하는 경우, 그다음에 굵기가 굵은 경우 빨리 통과하고 가는 경우 천천히 통과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추출 시간 25초인데 10초 추출해 버리면 성분 빼다 마는 거죠. 그다음에 과다 추출은 50초 막 40초 이렇게 추출해 버리면 물하고 커피가루하고 만나는 시간이 기니까 과다 추출. 근데 이제 커피의 양은 약간의 그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다른 변수들도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른 논문에서 다르게 얘기하는 데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렇긴 한데, 자 14g을 담아서 25초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g이 아니라 20g을 담았으면 초도 늘어나야지 적절하게 성분이 나오겠죠.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20g을 담았을 때 똑같이 25초를 추출하면 추출을 짧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겠죠.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두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커피의 양을 많이 담는 경우에 신맛 쪽으로, 과소 추출 쪽으로 추출이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많은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18g, 20g을 담는 이유는 맛의 일관성을 위해서 로스팅을 진하게 하거든요. 에스프레소 맛의 일관성을 위해서. 근데 로스팅을 진하게 하다 보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맛으로 표현될 수 있는 성분 자체가 적다 보니까 14g을 담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 굉장히 묽어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양을 많이 담은 다음에 좀 과소 추출 상황이 되더라도 앞쪽에 나올 수 있는 애들을 최대한 끄집어내서 그 두께를 두껍게 쌓는 거예요. 그래야 바디감이 좀 나오니까. 그래서 많이 담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과다 추출일 때는 역시 뭐 이런 거죠. 이거 사실은 이거 두 개를 감아서 생각해 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추출 시간 길게 하는 거랑. 14g 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g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5g 담아놓고 물의 양을 25초랑 똑같이 물의 양을 붓는 거죠. 그럼 물의 양이 훨씬 많게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추출하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결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전체적인 거를 이해하시는 데는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과소 추출일 때는 산미 쪽으로 많이 나타나요. 맛이. 그러니까 맛의 밸런스를 전체적으로 볼 때 산미 쪽의 성분들이 좀 더 많이 담긴다는 거죠. 그리고 과다일 때는 말씀드린 대로 뒤쪽에 쓰고 떫은 애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걔들이 포함하면서 긍정적인 애들을 걔가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맛의 밸런스가 좋지 않은 쪽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추출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10초, 15초 이내에 에스프레소 성분에서 8, 90%가 나옵니다. 앞쪽에 대부분의 성분이 나와요. 그래서 분자 단위로 보면 산미를 유발하는 애들이 가벼운 애들이 많습니다. 곧 휘발성으로 날아갈 애들. 좀만 더 가열을 하면 휘발성으로 이제 날아갈 가벼운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물하고 쉽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녹아내려와요. 그래서 앞쪽에 과소 추출할수록 산미를 유발하는 쪽에 성분이 많이 담기기 때문에 신맛 쪽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뒤쪽으로 나오면서 약간 너티하고 캐러멜 같은 느낌, 바닐라, 버터 이렇게 불의 영향의 느낌의 맛들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추출하다 보면 이제 쓰고 떫은 애들, 부정적인 애들, 연기의 느낌 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논문에, 그러니까 모든 논문이 아니라 여러 추출 변수를 다루고 있는 논문에 그 초록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에스프레소 추출량을 30ml를 넘지 않게 한다. 왜냐하면 30ml가 넘는 순간, 그리고 추출 시간이 30초가 넘어가는 순간 부정적인 애들이 딸려 나온다.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해놨네요, 제가. 2006년, 2010년 이렇게 나온 논문인데 2015년에 나온 논문은 카페인, 설탕, 유기산, 메틸이리디디움의 용해도가 높은 것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용해도가 높은 가벼운 성분의 애들이죠. 자,
저런 애들은 몇 초 만에 90%가 넘게 추출이 된다. 보통 10초 이내에 이제 저렇게 추출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도 에스프레소를 처음 누르면 굉장히 농밀한 애가 처음에 탁 떨어지죠. 끈적끈적한 애들이. 뒤로 가면서 물이 거의 섞여 나와서 나중에 25초쯤 되면 거의 물이 훨씬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앞쪽에 대부분의 성분들이 나온다. 클로르겐산, 락톨, 페닐인데인, 디케토피페라진, 뭐 복합 아미드 이런 용해도가 낮은 성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야 나온다는 거예요. 무거운 애들이죠. 쟤네들은 이제 무거운 애들이에요. 분자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무거운 애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능적으로 느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클로르겐산이나 락톤 같은 계열들은 쓴맛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았는데 페닐인데인 같은 애들은 굉장히 쓴맛으로 많이 느껴요. 저게 이제 로스팅 할 때도 그래요. 로스팅 할 때도 조금 라이트 로스팅 할 때는 락톤 쪽에 성분들이 많은데 다크 로스팅을 해서 1차 크랙이 거의 끝나고 지나가다 보면 페닐인데인 성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저게 굉장히 쓴맛을 많이 유발을 해요. 뭐 저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클로겐산으로 분해되는 뭐 퀸산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쓰고 떫은 애들을 많이 만들기는 하죠. 그래서 어쨌든 불의 영향이 많을수록 무거운 애들이 나오고 색깔로 연상이 되는 거는 어두운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쓰고 떫은 맛 쪽으로 유발이 된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설명드린 거에 대한 추출수의 온도가 90에서 94도일 때 수율도 좋고 관능 프로필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추출하는 모든 커피는 대체적으로 다 90도 전후에서 추출수를 사용을 하죠. 드립은 조금 낮을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물 분자 운동이 에너지가 높아지고 물리적인 힘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추출수가 더 좋아진다. 그리고 물의 점도가 낮아지고 커피가루 세포 사이로 물이 더 잘 침투하게 된다. 그리고 극성도 좋아진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일관성을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템핑의 강도는 5에서 20으로 한다. 근데 지금 우리 그 이유 있는 바리스타 책에 어느 페이지에는 강도를 10에서 20으로 하라고 하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런 오타가 있는데 그거 오타예요. 5에서 20이에요. 이번에 개정판 나온 데가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수평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채널링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레벨링 하는 거, 이제 손으로 가볍게 치는 거를 레벨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태핑은 채널링 방지를 위해서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포터 필터를 장착하기 전에 그룹헤드에 가볍게 물을 흘리는데, 그룹헤드에 이제 열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요즘 머신들은 크게 해당이 없어요. 과거에 이제 조금 오래된 머신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열수를 흘려주는 가장 큰 원인은 그룹헤드 세척이에요. 물론 물을 흘린다고 다 떨어지진 않아요. 지난 시간에 보셨죠? 샤워 스크린에 찌꺼기 붙어 있는 거. 이제 다 떨어지진 않는데 그래도 바쁘지만 그래도 반이라도 떨어뜨리려고 물을 내린다는 거죠. 자, 이게 뭐 시간 할애를 많이 했는데 빨리 할게요 이제. 어쨌든 앞에서 조금 뭐 알려드려야 될 거 빨리 알려드리고 오늘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거가 이제 알고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이제 해야 되겠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이 좀 이론 전달이 많습니다. 자, 이제 상식적인 거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페 라떼가 이탈리아 정통 카푸치노다. 이제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페에 있는 메뉴 가운데 라떼는 그래도 거품이 좀 적고 뭔가 그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라떼라고 얘기를 하고 거품을 좀 풍성하게 담아주는 거를 이제 카푸치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은 원조인 이탈리아에서는 카페 라떼는 에스프레소 플러스 우유 섞은 모든 음료를 카페 라떼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의 용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카페는 커피, 라떼는 우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유에 커피 섞으면 카페 라떼인 거예요. 그들은. 그 안에 카푸치노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모양도 만들고 저렇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카푸치노인데
그게 이제 미국에 건너가면서 거품을 좀 많은 쪽이 카푸치노, 거품을 좀 덜 내는 쪽이 라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다 미국의 커피 문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따르고 있는 거죠. 우유 성분 보시면 수분이 거의 88%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영양소는 1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더기가 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지방 그리고 단백질 두 가지예요. 왜냐? 라떼를 만들 때 우유 스티밍하고 포밍을 할 때 역할을 하는 애들이 단백질하고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방 함량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 3.5%는 멸균 우유가 저 정도 돼요. 멸균 우유가. 여기 보세요. 얘는 서울 우유거든요. 우리 이제 다 내부자만 있으니까 그냥 서울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S라고 얘기하는데. 자, 지방이 7%예요. 그죠? 훨씬 많아요. 그리고 어떤 우유는 9%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 시우는 지방 함량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아시게 될 텐데, 이게 멸균 우유를 할 때보다 시우를 갖다 사고 우유 스팀을 해보니까 훨씬 잘 되네? 잘 되는 이유가 있죠. 지방이 많으니까. 훨씬 쉽죠. 그리고 맛도 더 좋아요. 사실. 지방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단백질하고 지방이다.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유 스티밍을 하면 수분이 증발을 해서 앞에는 88% 정도 있던 수분이 예를 들어서 1%, 2%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면 다른 성분의 비가 늘어나면서 좀 농밀해지겠죠. 그러니까 성분이 늘어나니까 농축된 느낌이 당연히 들겠고, 느껴지지 않던 단맛도 느껴지고, 그리고 뭐 고소함도 지방의 함량이 더 높아지니까, 농밀한 것도 지방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니까 농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일반 자격증 따시는 분들한테는 설명을 안 하는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원리는 알아야 돼서. 단백질이라는 애의 특성이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냐? 날계란. 그 계란 안에는 무려 다른 우리가 먹는 식재료와 다르게 무려 30%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 안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은 다 고체잖아요. 걔는 액체잖아요. 희한하죠. 얘가 원래 단백질이라는 애는 열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아미노산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다 말려 있는 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연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걔가 열을 받잖아요. 그러면 걔가 이렇게 실타래 풀려 나가듯이 이렇게 퍼져 나가요. 이렇게 풀려 나가요. 그걸 우리가 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굳어지는 거예요. 풀려 나가면서. 근데 단백질 얘기 왜 하냐면 공기 주입을 해야 되는데, 요 스팀 파이프로 공기 주입을 해야 되는데, 요걸로 공기 주입을 해야 되는데, 저 공기가 우유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걔가 물 밖으로 못 나가게 잡아놓는 애가 단백질이에요. 쟤는 이제 물하고 친한 쪽과 기름하고 친한 쪽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를 못 나가게 잡아놓는 역할을 하는 애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얘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고온 거품을 내려면 얘의 성질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40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풀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실타래를 바닥에다가 확 풀어놓고 거기다 선풍기 바람으로 확 쬐면 어떻게 돼요? 지들끼리 엉키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 경직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경직된 상태에서 거품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거품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깨려고 해도 깨지질 않아요, 걔가. 근데 고전에는 40도 이전에 넣은 애들은 거품이 유연한 상태에서 거품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거품이 잘 깨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인간의 체온이 되기 전에 거품을 넣어라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가울 때 거품을 넣어야 고온 거품을 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품질의 카페 라떼 또는 카푸치노는 입안에 딱 들어왔을 때 우유 따로 커피 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완전히 섞인 상태에서 입안에 착 감기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거품이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거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거품을 넣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넣는 방법이 뭐냐면 37도가 되기 전에 거품을 넣어서 육안으로 봤는데 큰 거품이 있다 하더라도 37도 전에 넣은 거품은 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땅땅땅땅땅땅 치잖아요. 다 잘게 쪼개져요. 그래서 차가울 때 넣어야 됩니다. 이유가 단백질 변성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가 공기를 주입하는 단계인데, 공기를 주입하는 단계는 스팀 피처에 우유가 있으면 스팀 파이프에 이렇게 있죠. 구멍이 3개가 있죠. 요 투출구가 수면 위로 올라가게 하면 공기가 들어가요. 수면 위로 띄우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 압력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공기가 샥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우유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띄우면 공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띄우는 걸 언제까지 해결해야 되느냐? 37도가 되기 전에. 우유가 차가울 때 공기를 넣어야 된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핫 음료잖아요. 카페라떼는 뜨거운 음료잖아요. 그래서 데워야 돼요. 근데 데울 수 있는 한계 온도가 있어요. 집에서 우유 데워 보셨어요? 어느 순간 피막 생기고 비릿한 향 나죠. 그게 70도예요. 그거 넘으면 비릿하게 응고되면서 지방이 응고되고 변성되고 단백질도 변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비릿한 향이 나요. 그 향이 나는 순간 커피 향미를 다 가려버려요. 얘가. 그 향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나요. 그래서 70도가 되기 전에 우유를 데우는 걸 멈춰야 됩니다. 그럼 두 단계예요. 37도가 되기 전에, 우리 체온인 37도가 되기 전에 거품을 넣는다. 그 다음에 데우는데 데울 수 있는 한계 온도는 70도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데운다. 이제 앞에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는데, 37도가 되는 거를, 그러니까 40도를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유를 데울 때, 거품을 넣을 때 여기에다가 온도계를 꼽으면 좋은데, 온도계를 꼽고 해봤어요. 굉장히 걸리적거려요, 얘가. 그래가지고 온도 측정을 할 때 우리 체온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체온이 보통 37도가 안 넘잖아요. 그래서 밸브를 딱 연 다음에 놀고 있는 손을 옆에다가 갖다 대야 돼요. 그래서 내 손의 체온보다 얘가 차가울 때 공기를 넣어야 돼요. 그걸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체온보다 얘가 뜨거워지면 그 다음부터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 들어간 거품은 안 깨져요. 다 거칠게 나와서 막 라떼 만들었는데 막 분하고 2개씩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돼요. 펑펑 터져요, 막 거기서. 그래서 우유 스티밍을 할 때는 차가울 때 넣어야 된다. 데우는 건 70도까지만 데우는데 그냥 데우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 이 안에서 회오리가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안에서 회오리가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목적은 2가지예요. 주입된 거품을 골고루 퍼뜨리는 거. 그 다음에 다소 큰 거품이 있을 수 있는데 걔를 잘게 쪼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라떼아트 수업도 하는데, 라떼아트 할 때 알려드리는 우유 스티밍 기법은 더 극단적으로 해요. 차가울 때 무조건 1, 2초 이내에 공기 확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회전을 길게 가져가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라떼아트에 적합한 농밀한 거품이 나와요. 라떼아트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 이탈리아에서는 카페는 다, 커피는 에스프레소예요. 에스프레소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커피와 우유를 섞었다. 그거는 이제 에스프레소와 우유를 섞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카페 라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카페 오레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표기가 좀 다르다는 걸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F가 2개 붙이고 이제 점이 하나 찍혀서 저렇게 카페를 발음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저렇게 카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스트로피가 하나 딱 꽂혀 있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카페 이렇게 얘기를 한다. 뭐 그냥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자, 그래서 이탈리아 정통 카푸치노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 일단 수율에 맞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어야 된다. 왜요? 크레마 때문에. 크레마가 풍성하게 나와야 라떼 제조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우유 스티밍과 포밍을 만들어서 아주 벨베티한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의 고운 거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게를 적절하게 섞는 스킬까지 있어야 된다. 자, 에스프레소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봐서 이제 할 수 있다. 두 번째, 우유 포밍 및 스티밍. 자,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피처에다가 이제 미리는 이제 부피인데 여기에 이제 미리가 안 나와 있어서 그램을 일단 하겠습니다. 200g의 우유를 저울에다 올려놓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37도가 되기 전에 수면 위로 투출구, 스팀 투출구를 띄워서 거품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롤링을 해서 데우면서 약 65도에서 70도 될 때까지 우유를 데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안에서 회오리가 일어나게 해야 돼서 애초에 처음에 요 스팀 파이프가 우유에 담길 때 위치를 정 가운데보다 약간 측면으로 간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측면으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팀 파이프하고 이 벽면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벽이 빨리 데워져요. 우유는 다 안 데워졌는데 벽만 빨리 데워지는 거죠. 그리고 소리가 나요. 깨익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벽면하고 멀리 떨어뜨려서 우유를 데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일 먼 곳이 어디예요? 가운데죠. 근데 여기서 우유 스티밍 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나서 부글부글 끓어버려요. 회전이 안 되고. 그래서 약간 측면 쪽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쉴게요. 표정들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잠깐 쉴게요.